여러분, 뉴스를 보면 매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3.5%로 인상. 금리 인상으로 집값 하락 전망.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서민들은 울고 부자들은 웃습니다. 똑같이 금리가 오르는데 왜 희비가 엇갈릴까요?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김비 씨를 볼까요? 3억 원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금리가 2%일 때 대출 받았습니다. 한 달 이자가 50만 원이었습니다. 금리가 5%로 올랐습니다. 한 달 이자가 125만 원이 됐습니다. 75만 원이 더 나갑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자만 늘어났습니다. 김비 씨는 울고 있습니다. 반면 강남에 사는 50대 김현금 씨는 웃고 있습니다. 10억 원을 은행에 맡겨놨습니다. 금리가 2%일 때 이자가 연 2천만 원이었습니다. 금리가 5%로 올랐습니다. 이자가 연 5천만 원이 됐습니다. 3천만 원이 더 들어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이 늘어났습니다. 김현금 씨는 웃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떨어지는지, 그리고 왜 부자들만 이득을 보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금리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게 될 겁니다. 먼저 금리가 정확히 뭔지 알아볼까요? 금리는 돈의 가격입니다. 돈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이죠.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립니다. 금리가 5%입니다. 1년 후 1억 50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500만 원이 이자입니다. 이게 금리입니다. 반대로 은행에 1억 원을 맡깁니다. 금리가 3%입니다. 1년 후 1억 300만 원을 받습니다. 300만 원이 이자입니다. 이것도 금리입니다. 부산에 사는 40대 직장인 박금리 씨는 생각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좋은 거 아냐? 예금 이자가 늘어나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현금이 많은 사람한테는 좋습니다. 빚이 많은 사람한테는 나쁩니다. 한국인 중 누가 더 많을까요? 현금 많은 사람? 빚 많은 사람? 2025년 현재 가계부채가 1900조 원입니다. 국민 1인당 3,800만 원 빚진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빚이 있습니다. 특히 집을 산 사람들은요. 금리가 오르면 대부분 사람들은 손해입니다. 첫 번째 진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폭증합니다. 3억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변동금리입니다. 금리 2%일 때 월 이자 50만 원, 연이자 600만 원, 금리 5%로 오르면 월 이자 125만 원, 연이자 1,500만 원, 차이가 연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이 더 나갑니다. 한 달에 75만 원씩 더 내야 합니다. 대전에 사는 30대 신혼부부 김대출 씨를 볼까요? 2020년에 집을 샀습니다. 4억 원짜리 아파트였습니다. 대출 3억 원 받았습니다. 그때 금리가 2%였습니다. 월 이자 50만 원, 원금 상환 50만 원 합쳐서 월 100만 원 냈습니다. 부부 합산 월급이 600만 원이었습니다. 100만 원 내고 500만 원으로 살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2023년 금리가 5%로 올랐습니다. 월 이자가 125만 원이 됐습니다. 원금 상환 50만 원 합쳐서 월 175만 원입니다. 월급은 그대로 600만 원인데 대출 상환이 75만 원 늘어났습니다. 425만 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김대출 씨는 고민합니다. 집을 팔아야 하나? 전국의 수백만 명이 김대출 씨와 같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 진실, 금리가 오르면 집을 살 사람이 줄어듭니다. 집을 사려면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현금이 부족하니까요. 금리가 낮으면 대출 받기 쉽습니다. 이자 부담이 적으니까요. 금리가 높으면 대출 받기 꺼려집니다. 이자 부담이 크니까요. 광주에 사는 30대 신혼부부 이집 씨를 볼까요? 2025년 현재 집을 사려고 합니다.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5억 원입니다. 본인 돈 1억 원 있습니다. 대출 4억 원 받아야 합니다. 금리가 5%입니다. 계산해 봅니다. 월 이자 167만 원, 원금 상환 50만 원, 합계 217만 원입니다.
월급이 500만 원인데 217만 원을 대출로 내. 283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이집 씨는 포기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그때 사자. 이집 씨 같은 사람이 수십만 명입니다. 집 살 사람이 줄어듭니다. 수요가 줄어드는 겁니다.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인천에 사는 부동산 중개사 박매물 씨는 말합니다. 금리가 오르고 나서 매수 문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다들 금리 무서워서 대출 안 받으려고 해요. 세 번째 진실, 금리가 오르면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대출 이자를 못 감당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자를 못 내겠어. 집을 팔자. 급매물이 나옵니다. 부산에 사는 40대 자영업자 김금매 씨를 볼까요? 2021년에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 4억 원 받았습니다. 금리 2%일 때는 월 이자 67만 원이었습니다. 자영업 수입이 월 400만 원이었으니 괜찮았습니다. 2023년 금리가 5%로 올랐습니다. 월 이자가 167만 원이 됐습니다. 게다가 자영업이 안 됩니다. 손님이 줄었습니다. 수입이 월 2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자 167만 원 내고 83만 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김금매 씨는 집을 팔기로 합니다. 5억에 샀으니까 5억에 팔아야지. 하지만 안 팔립니다. 4억 8천만 원에 팔게요. 그래도 안 팔립니다. 4억 5천만 원에 팔게요. 금매로 내놓습니다. 결국 4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8천만 원 손해봤습니다. 김금매 씨 같은 사람이 늘어납니다. 급매물이 쏟아집니다. 공급이 늘어나는 겁니다.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줄어듭니다. 집값이 떨어집니다. 네 번째 진실, 금리가 오르면 전세값도 떨어집니다. 전세는 한국 특유의 제도입니다. 집주인한테 목돈을 맡기고 월세 안 내고 사는 거죠. 집주인은 전세금을 은행에 맡깁니다. 이자를 받습니다. 그게 월세 대신입니다. 금리가 낮으면 전세금 3억 원 곱하기 2%는 600만 원. 월 50만 원 이자입니다. 집주인은 생각합니다. 월세 50만 원밖에 못 받네. 차라리 전세를 놔주자. 전세가 유리합니다. 금리가 높으면 전세금 3억 원 곱하기 5%는 1,500만 원. 월 125만 원 이자입니다. 집주인은 생각합니다. 월 125만 원 받을 수 있네. 전세보다 월세가 낫겠다. 월세가 유리합니다. 대전에 사는 집주인 박임대 씨를 볼까요? 전세 3억 원으로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금리가 5%로 올랐습니다. 계산해 봅니다. 3억 원을 은행에 맡기면 월 125만 원 이자를 받네. 전세금 3억 원으로는 이자가 안 나오잖아. 세입자한테 말합니다. 전세 계약 끝나면 월세로 바꿀게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세입자는 당황합니다. 그럼 나는 어디 가서 살아? 전세가 줄어듭니다. 월세가 늘어납니다. 전세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전세 매물은 줄어듭니다. 전세금이 떨어집니다. 3억 원이던 게 2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광주에 사는 경제학자 정전세 씨는 말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전세 시장이 무너집니다. 집주인들이 월세로 돌리니까요. 다섯 번째 진실, 금리가 오르면 건설사가 집을 안 짓습니다. 집을 짓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건설사는 대출을 받아서 짓습니다. 금리가 낮으면 100억 원 대출 곱하기 2%는 2억 원 이자. 괜찮습니다. 집을 지어서 팔면 이익이 남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100억 원 대출 곱하기 5%는 5억 원 이자. 부담스럽습니다. 집을 지어도 이익이 적습니다. 자칫하면 손해입니다. 인천에 있는 중소건설사 김건설 씨를 볼까요? 2022년에 아파트 건설을 계획했습니다. 100억 원 대출받아서 200세대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금리가 2%일 때 계산했습니다. 이자 2억 원이면 괜찮아. 건설하자. 2023년 금리가 5%로 올랐습니다. 이자가 5억 원이 됐습니다. 이러면 손해야. 중단하자.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전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신규 분양이 줄어듭니다. 당장은 공급이 줄어드니까 집값이 오를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경기가 얼어붙습니다. 부산에 사는 부동산 전문가 이미래 씨는 말합니다. 금리가 높으면 건설사가 집을 안 짓습니다. 경기가 얼어붙습니다. 집값도 떨어집니다. 여섯 번째 진실, 부자들은 금리 인상으로 이득을 봅니다. 가난한 사람은 빚이 많습니다. 부자는 현금이 많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가난한 사람 이자 부담 증가 손해, 부자 예금 이자 증가 이득. 강남에 사는 50대 재벌 2세 최부자 씨를 볼까요? 현금 100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출은 없습니다. 금리 2%일 때 100억 원 곱하기 2%는 2억 원. 1년에 2억 원 이자를 받습니다. 금리 5%로 오르면 100억 원 곱하기 5%는 5억 원. 1년에 5억 원 이자를 받습니다. 3억 원이 더 들어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최부자 씨는 좋아합니다. 금리 인상 만세. 반면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김서민 씨는 예금 1,000만 원 있습니다. 대출 3억 원 있습니다. 금리 2%일 때 예금 이자 20만 원, 대출 이자 600만 원, 순 지출 580만 원. 금리 5%로 오르면 예금 이자 50만 원, 대출 이자 1,500만 원, 순 지출 1,450만 원, 870만 원을 더 냅니다. 김서민 씨는 울고 최부자 씨는 웃습니다. 대전에 사는 경제학자 정불평 씨는 말합니다. 금리 인상은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일곱 번째 진실, 부자들은 금리 인상 후 싸게 집을 삽니다.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떨어집니다. 급매물이 쏟아집니다. 부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삽니다. 광주에 사는 재벌 3세 이매입 씨를 볼까요? 현금 50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사고 싶습니다. 2021년 강남 아파트가 20억 원입니다. 비싸. 안 사. 2023년 금리가 오릅니다. 집값이 떨어집니다. 같은 아파트가 15억 원이 됐습니다. 급매로 나왔습니다. 이매입 씨는 현금으로 삽니다. 15억 원에 현금으로 살게요. 집주인은 좋아합니다. 현금이면 좋죠. 팝니다. 이매입 씨는 5억 원을 아꼈습니다. 몇 년 후 금리가 내려갑니다. 집값이 다시 오릅니다. 15억 원이던 아파트가 22억 원이 됩니다. 이매입 씨는 7억 원을 벌었습니다. 금리 인상 때 사서 금리 인하 때 파는 거야. 그게 부자 되는 방법이지. 부산에 사는 부동산 투자자 박타이밍 씨도 같은 전략을 씁니다. 금리가 오를 때 현금 모아놔.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 금리 내리면 팔아. 그게 답이야. 부자들은 금리 인상기를 기회로 봅니다. 서민들은 금리 인상기를 위기로 봅니다. 여덟 번째 진실, 한국은행은 부자 편입니다. 금리 인상은 물가 안정을 위한 거 아냐?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요.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립니다. 돈을 덜 쓰게 만들어서 물가를 잡겠다. 하지만 결과는 서민들만 고통받습니다. 부자들은 이득 봅니다. 인천에 사는 경제학 교수 김진실 씨는 말합니다. 금리 정책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부자한테 유리합니다. 한국은행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꾸지 않습니다. 2022만 2023년을 볼까요? 물가가 5%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1.5%에서 3.5%로 올렸습니다. 물가가 잡혔습니까? 아직도 34% 오르고 있습니다. 대신 뭐가 떨어졌습니까?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서민 자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부자들은 예금 이자로 돈 벌었습니다. 싼 집 사들였습니다. 대전에 사는 시민운동가 정항희 씨는 말합니다. 금리 인상은 서민 죽이기입니다. 한국은행은 부자 편입니다. 아홉 번째 진실, 미국이 금리 올리면 한국도 따라 올립니다.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금리를 정할까요? 아닙니다. 미국 연준을 따라갑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도 올립니다. 왜일까요?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으면 돈이 미국으로 갑니다. 환율이 오릅니다.
경제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한국도 금리를 올립니다. 어쩔 수 없이요. 광주에 사는 경제학자 최종숙 씨는 말합니다. 한국 금리는 미국이 결정합니다. 한국은행은 따라가기만 합니다. 2022년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0.5%에서 5.5%까지 올렸습니다. 한국은행도 따라 올렸습니다. 1.5%에서 3.5%까지 올렸습니다. 왜 우리가 미국 따라 올려야 해? 어쩔 수 없습니다. 안 올리면 환율이 폭등합니다. 결국 한국 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미국 때문에요. 부산에 사는 시민 박어굴 씨는 말합니다. 미국 때문에 우리가 이자를 더 낸다고? 말이 돼? 말은 안 되지만 현실입니다. 10번째 진실, 금리는 결국 내려갑니다. 금리는 영원히 높지 않습니다. 오르면 언젠가 내립니다. 금리가 내리면 집값이 다시 오릅니다. 대출 이자가 줄어듭니다. 집 살 사람이 늘어납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김기다림 씨는 지금 집을 안 삽니다. 금리 높을 때 사면 바보야. 금리 내릴 때까지 기다려. 현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리면 그때 살 겁니다. 반면 인천에 사는 30대 이조급 씨는 2023년에 집을 샀습니다. 금리 5%일 때요.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사야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4억 원에 샀습니다. 대출 3억 원 받았습니다. 월 이자 125만 원입니다. 2026년 금리가 2%로 내려갑니다. 월 이자가 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게다가 집값이 다시 올랐습니다. 4억 원이던 게 6억 원이 됐습니다. 이조급 씨는 2억 원을 벌었습니다. 김기다림 씨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서 못 삽니다. 아, 그때 살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금리 사이클을 이해하세요. 금리는 순환합니다.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릅니다. 지금 높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언젠가 내립니다. 지금 낮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언젠가 오릅니다. 둘째, 변동금리 대출을 조심하세요. 변동금리는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폭증합니다. 가능하면 고정금리로 바꾸세요. 안정적입니다. 셋째, 빚을 줄이세요. 금리가 낮을 때 최대한 빚을 갚으세요. 금리가 오르기 전에 준비하세요. 넷째, 현금을 모으세요. 금리가 높을 때 현금을 모으세요.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세요. 부자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다섯째, 전세보다 월세를 고려하세요. 금리가 높을 때는 전세가 불리합니다. 월세가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여섯째, 조급하게 집 사지 마세요. 금리가 높을 때 조급하게 사면 손해입니다. 금리가 내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일곱째, 정부 정책에 속지 마세요. 지금 사면 세금 감면, 지금이 기회,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정부는 집을 팔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덟째, 장기적으로 생각하세요. 12년 단위로 생각하지 마세요. 10년, 20년 단위로 생각하세요. 금리는 순환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기회가 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의 10가지 진실. 대출 이자가 폭증한다. 집 살 사람이 줄어든다. 집 팔아야 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전세값이 떨어진다. 건설사가 집을 안 짓는다. 부자들은 이득을 본다. 부자들은 싸게 집을 산다. 한국은행은 부자 편이다. 미국이 금리 올리면 한국도 올린다. 금리는 결국 내려간다. 금리 인상의 피해자. 대출 많은 서민. 집 산 사람. 전세 사는 사람. 자영업자. 금리 인상의 수혜자. 현금 많은 부자. 예금 많은 사람. 투자 타이밍 잡은 사람. 우리의 대응. 금리 사이클 이해하기. 변동금리 피하기. 빚 줄이기. 현금 모으기. 전세와 월세 계산하기. 조급하게 집 안 사기. 정부 정책에 안 속기. 장기적으로 생각하기. 금리가 오르면 왜 집값이 떨어질까? 이제 아시겠죠? 대출 이자가 늘어나서 집 살 사람이 줄고 집 팔아야 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나서 집값이 떨어집니다. 금리 한 번 올리면 부자들이 웃는다? 맞습니다. 부자들은 현금이 많습니다. 예금 이자로 돈 법니다. 집값 떨어지면 싸게 사들입니다. 금리 내리면 다시 팔아서 차익을 남깁니다. 서민들은 대출 이자로 고통받습니다. 집값 떨어져서 자산이 줄어듭니다. 금리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부자한테 유리합니다.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잔인하지만 현실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부자들의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금리 높을 때 현금 모으고 금리 낮을 때 투자하세요. 금리 사이클을 이해하고 타이밍을 잡으세요. 10년 후 여러분의 자산이 달라질 겁니다. 감사합니다.